삼각관계도 모자라 사각관계를 들어보시거나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혼란스럽고 기괴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사건은 워싱턴주 야키마에서 발생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2013년 4월부터 달라졌습니다. 4월 7일 저녁 8시 50분에 스콧이라는 남자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24분과 27분, 28분에 도난 방지 장치가 3번이나 울렸다고 말하며 그 당시 집에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가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집으로 운전하여 가는 중이니 경찰이 먼저 가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도 곧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스콧이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집 문 앞에 도착했지만 집안 불이 다 꺼져 있고 누군가가 문을 뜯은 흔적이 있어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콧은 집 문 앞에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스콧은 본인 차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한 손에 호신용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호신용 장비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집으로 들어가거나 누군가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스콧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도 오른쪽에는 열린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 테이블과 여러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온몸에 붉게 물든 여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0여 분 후 형사와 법의학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숨진 상태이고 그녀의 왼쪽에는 사격 잔해가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현장에서 280에서 300개 정도 되는 신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로 볼 때 참사는 이날 새벽 3시 30분에서 아침 9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카펫에 묻은 붉은 얼룩을 통해 여성이 처음 공격받은 장소는 침실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출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없어 가해자의 목적이 바로 피해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 발견한 점은 피해자의 남편 스콧은 여전히 집 문 밖에 서 있었고 차가운 표정으로 집안 상황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스콧은 호신용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들어가 아내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숨진 소식을 듣고도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고 현장에 발견된 증거물들이 그가 용의자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실에 앉아있는 스콧은 조용히 혼잣말을 시작했고 뭐라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꽤 컸으며 군사훈련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스콧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의 아내 30세 다이즐리였습니다. 14년 전 다이즐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중고차를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차를 애지중지하며 타던 다이즐리는 조금이라도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곧장 자동차의 빠삭한 친구를 찾아가 물어보곤 했죠. 자동차의 빠삭한 친구가 바로 스콧이었습니다. 둘은 그 일을 계기로 사랑에 빠져 대학 졸업 후 결혼식까지 올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스콧이 방위군에 입대하게 되어 언제 복무가 끝날지 모르게 되자 입대를 하루 앞두고 다이즐리에게 프로포즈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2003년 11월에 결혼하였고 스콧은 대부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되었고 다이즐리는 교육학을 전공하여 2011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 그들은 막 새 집을 구입했지만 새 집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스콧은 약 일주일 전에 강도가 침입한 적이 있다며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컴퓨터, 보석류를 강탈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스콧은 도난 경보 장비를 설치했고 또 나무판으로 스크린 창까지 밀봉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누군가가 그들의 집을 침입하여 아내의 목숨을 해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으면서 왜 도난장치가 작동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없었던 건가요?
이에 스콧은 당시 실수로 오작동된 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애완견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하루 종일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토요일에 고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는 원래 아내와 같이 참석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중요한 수업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악천후로 돌아오는 길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토요일은 밖에서 머물렀다가 일요일 저녁에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가 토요일 어디에서 묵었고 범행 당일인 일요일 낮에는 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스콧은 잠깐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추며 한 여성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형사는 바로 스콧이 내연녀를 위해 아내를 해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콧의 대답은 경찰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 여성 친구의 이름이 페이지이고 두 사람은 2년 전 술집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페이지가 잔뜩 술에 취했었는데 스콧은 밤새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페이지는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그 후에도 두 사람은 가끔 연락하곤 했습니다. 페이지도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스콧이 1년 전 그녀를 아내에게까지 소개해 주어 세 사람 모두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페이지는 싱글맘이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이즐리가 그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동안 그들의 집에서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스콧은 셋의 관계가 질투나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누군가를 해칠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형사가 페이지를 찾아가 관계를 확인해 보았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그는 확실히 페이지의 집에 있었지만 세부 사항은 조금 달랐습니다. 스콧은 그날 밤 페이지네 집 소파에서 잤다고 했지만 페이지는 스콧이 자신의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의 기억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말을 맞추려다가 틀린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형사들은 35건의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스콧과 페이지, 그리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 그들의 모든 통신 기록과 소셜 계정을 자세히 수색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페이지에게 불리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다이즐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이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스콧에게 새 아내가 필요할 거고 내가 새 신부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직전에 페이지는 스콧에게 문자를 보내 스콧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페이지나 스콧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두 사람의 핸드폰 신호 위치와 차량 위치는 범행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발생 전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15개월 후인 2014년 7월 26일에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데이즐리를 해친 사람은 마티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티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데이즐리와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발신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가 모르는 전화를 사용했지만 경찰은 결국 그녀가 페이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두 번째로 경찰서에 불려가 신문받았고 이때 페이지는 사실 마티와 동료이며 그가 본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티는 페이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15개월 전 페이지는 마티에게 자신이 스콧의 아이를 가졌는데 스콧이 이미 유부남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마티는 그녀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스콧의 아내가 사고를 당한 이후 마티는 페이지에게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본인이 페이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4월 7일 오전 1시 15분쯤 마티는 자택에서 2시간을 거쳐 사건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도난 경보기를 울렸는데 다행히 스콧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다이즐리를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후 그는 외진 곳을 찾아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장갑 등 물건을 불태웠습니다.
형사는 페이지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어 의심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의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티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 것일까요? 그러자 페이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그녀에게 도청 장치를 달고 마티를 찾아가 사건 관련 세부 사항을 얘기하게 했습니다. 페이지는 유도신문을 해보았지만 마티는 그저 페이지에 대한 사랑만 표현했지 다이즐리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경찰은 또 하나의 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티 직장의 상사가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 직원이 마티 자리를 청소하던 중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마티의 개인 소지품과 사격도구의 부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건들은 규정을 위반하는 물품으로 바로 경찰에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물건을 범죄연구소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다이즐리를 해치는 데 사용된 사격도구 인정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마티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옷장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신발 자국과 동일한 신발 한 켤레를 찾아냈습니다. 이때 마티는 페이지가 진짜 범인이며 그녀가 데이즐리와 같은 남자와 살림을 차렸을 때 갈등이 생겨 데이즐리는 그녀에게 본인의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페이지는 그녀의 말에 분노하며 범행 당일 현장에 갔을 뿐만 아니라 데이즐리를 해친 사람도 그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페이지의 휴대폰 위치를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그녀는 사건 현장 근처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티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직장 근처의 한 폐기된 쓰레기통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물품들은 다이즐리의 집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누가 그 물건을 그곳에 숨긴 걸까요? 조사에 따르면 마티는 데이즐리의 새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절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립탐정을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확보된 모든 단서는 전부 마티가 범인이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과 모든 물증에는 마티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의 증언은 그녀 자신의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마티가 자백하지 않아 검사도 마티가 100% 제재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배심원 중 누군가가 질문을 제기하면 마티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검사 측의 증언을 지지할 일이 있어 마티에게도 도박이었습니다. 결국 마티는 엘포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티는 특급 상해에서 일반 상해로 경감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피해자 남편 스콧에게 14,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데이즐리의 어머니는 판결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딸이 정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마티는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건의 진실일까요? 마티는 모든 걸 자백하지 않았으며 범죄 도구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페이지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즐리의 어머니 또한 페이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스콧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에게 대량의 노출 사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진을 마티에게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스콧의 아버지에게도 보냈습니다. 또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결국 스콧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이즐리의 어머니는 그녀의 사이 스콧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와 페이지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충분했으며 스콧은 또 자신이 바람을 피는 게 아내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이즐리가 이미 숨지게 되어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다이즐리는 페이지에게 문자를 보내 나는 너희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실망했어. 너희가 주고받은 노출 사진도 다 봤어. 둘 다 미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즐리의 어머니는 딸이 사건 발생 직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건 남편 스콧이 내연녀 페이지와 같이 계약한 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페이지에게 사랑에 빠진
마티를 유도하여 그가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데이즐리의 새집 주소를 알아내는 걸 단서로 남기고 스콧과 페이지가 함께 도둑질을 하여 집에 있는 컴퓨터와 귀중품을 빼돌려 페이지에게 넘겨 그녀는 모든 물건을 직장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에 숨겼는데 결국 페이지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마티가 그 쓰레기장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페이지와 마티가 함께 출발하여 데이즐리의 집으로 갔는데 페이지는 일부러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고 스콧은 페이지의 집에서 상황을 통제했는데 그는 우선 휴대폰으로 경보를 울리게 한 경보 시스템을 껐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여전히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스콧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콧과 상의하여 마티를 내세워 모든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티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